대박, 대박. 저 한국에 가게 됐어요. 여기 한 여학생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네요.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어도 배우고 K-드라마의 오랜 애청자라서 더 기뻤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여학생이 과연 즐거운 한국 수학여행을 즐겼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동아시아 문화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린다입니다.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였어요. 우연한 기회로 참가하게 된 한국문화캠프에서 만난 김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과 달리 저에게만 유독 한국어로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그 선생님과 더 깊이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에 다른 친구들보다 2배로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캠프가 끝난 후에도 K-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으며 한국어 실력을 키웠어요. 응답하라 1988을 보며 한국의 가족 문화에 감동했고 BTS의 노래를 통해 한국의 현대 청년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제 방벽에는 한글 포스터와 K-팝 스타들의 사진이 가득해졌죠. 친구들은 제가 한국 덕후가 되었다고 놀렸지만 저는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자연스럽게 한국의 언어를 넘어 역사와 문화에도 관심이 커졌죠. 동아시아의 문화적 연결고리와 역사적 맥락을 연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MIT 동아시아 문화학과에 진학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의 문화적 교류와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거든요. 특히 한자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인 문자 체계를 발전시킨 한국의 문화적 독창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학과 발표회에서 한국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연구로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의 짜릿함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글을 공부하면서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적, 철학적 맥락을 담고 있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이었죠. 언어와 문화의 연결점을 발견하는 순간 제 연구 방향이 분명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MIT 동아시아 문화학과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문화유산의 현대적 가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소수의 학생들만 선발되는 한국 학술 탐방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 기숙사 방에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던 기억이 나요. 룸메이트가 무슨 일이냐고 놀라서 물었을 때 내가 한국에 갈 거야 라고 외치며 그녀를 껴안았죠. 한글의 문화적 가치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역할을 직접 연구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니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설렙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까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보며 내일이면 저 하늘 넘어 한국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제 곧 시작될 저의 7일간의 여정을 소개해드릴게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이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였지만 설렘이 피로를 이겨냈죠. 첫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전공을 직접 눈으로 보니 교과서에서만 보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듯했어요. 그 웅장한 건물들 앞에서 자꾸만 셀카를 찍게 되었죠. 특히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의 업적을 다룬 전시를 보며 지금까지 책으로만 공부했던 한글 창제의 철학적 배경과 과학적 원리를 실제 유물과 함께 보니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언어학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실제로 이렇게 보니 정말 다르네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라는 것이 더 와닿아요.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이동해서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과학적 우수성을 체험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박 해설사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이 세종대왕이 창제한 원래의 훈민정음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었죠. MIT에서 한글에 대해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쓰는 한글은 1912년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만든 보통학교용 언문철자 표기법에 기반을 두고 있답니다. 고쿠부 쇼타로라는 일본인 통역관이 한글의 발음 체계를 일본어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아래아를 폐지하고 다양한 받침과 병서, 연서의 사용을 제한했어요.
그의 눈빛에서 한글의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부심이 동시에 느껴져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원래의 훈민정음은 전 세계 모든 언어의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과학적 문자였다고 해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시기와 창제자가 명확히 밝혀진 문자입니다. 또한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천지인 하늘, 땅,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어요. 유네스코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한 것도 이런 과학성과 독창성 때문입니다. 박 해설사님은 병서와 연서라는 원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병서는 같은 자음을 나란히 쓰는 방식으로 영어의 L과 R 같은 발음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연서는 미음, 비읍, 피읍 등을 연결해 쓰는 방식으로 영어의 P와 F, B와 V 같은 발음을 구분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가이드님의 설명을 들으며 언어학과에서 배웠던 이론들이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언어학적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한글의 창제 과정에 담긴 과학적 사고와 문화적 배경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한글 자음과 모음의 구조를 데이터, 시각화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메모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MIT에서 진행 중이던 제 연구 아이디어가 더 확장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제가 작년에 시도했던 문자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한글에 적용하면 더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딥러닝 모델에 아주 적합해 보여요. 언젠가 원래의 훈민정음을 복원하는 연구를 해보고 싶네요. 교수님께서도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하셨고, 제 이론적 배경과 이곳에서 보고 배운 실제 역사를 연결하는 데 도움을 주셨죠.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는 잠시 멈춰 경의를 표했습니다. 문득 대왕의 동상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 같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학부 논문에서 한글의 언어학적 효율성에 대해 쓴 내용이 생각나면서 세종대왕의 천재성에 더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 후 인사동으로 이동해 전통 공예품과 한글 관련 기념품을 구경했어요. 특히 제 이름을 한글로 새긴 도장을 선물로 샀는데 지금까지 한글을 학문적으로만 접근했던 저에게 정말 특별한 첫날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도장을 받는 순간 이제 정말 한글과 감정적으로도 연결되었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 돌아와 지금까지 언어학과에서 배운 이론과 오늘 경험한 실제 한글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메모를 작성했어요. 특히 박 해설사님에게 들은 삭제된 한글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 이제 학문적 여정과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설렘에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둘째 날, 약 4시간 버스 타고 경주에 도착했는데 정말 거대한 야외 박물관 같았어요. 정말 신라의 수도였던 곳이라는 게 실감났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는 신라의 화려한 문화유산들을 봤어요. 특히 금속 공예품들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금관총이나 황남대총에서 나온 금관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금관과 장신구들은 왕과 귀족들의 지위를 보여주면서도 신라의 뛰어난 금속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죠. 한 전시실에 들어서자 금빛으로 빛나는 장신구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얇은 금판을 오려내어 만든 정교한 장식들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황남대총의 금관에 달린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었어요. 해설사부는 신라 금속 공예 장인들이 얼마나 뛰어난 관찰력과 표현력을 가졌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당시 신라 장인들은 금과 은, 동 등 다양한 금속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특히 금판을 0.1mm 이하로 얇게 펴서 작업하는 기술은 동아시아에서도 최고 수준이었죠. 중국이나 일본의 금속 공예와 비교해도 그 세공 기술과 예술성에서 뒤지지 않았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성덕대왕 신종이었어요. 박물관 해설사분이 이 종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단순한 종이 아니라 경덕왕이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만들기 시작하고 그의 아들 해공왕이 완성했대요. 높이가 3.66m,
무게가 18.9톤이나 되는 한국 최대 동종 중 하나래요. 이 종은 왕실의 효심을 보여주면서 불교 가르침을 전하는 역할도 했다고 해요. 종에 새겨진 무늬와 조각들을 보면서 신라의 금속 기술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종 표면의 빛천상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입체감이 있었죠. 해설사부는 이런 부조 기법이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기술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주조 기술의 완성도도 놀라웠는데 18.9톤이나 되는 거대한 종을 한 번에 주조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를 전공하는 제 눈에도 그 기술적 성취는 감탄을 자아냈어요. 금동약사 열애 입상이나 사리가춤 같은 유물들도 불교와 금속공예가 만나서 나온 소중한 작품들이었죠. 특히 사리가춤의 경우 여러 겹의 상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 층마다 다른 금속 기법을 사용해 마치 공예기술의 백과사전 같았습니다. 금속을 녹여붓는 주조기술부터 금속판을 두드려 형태를 만드는 단조기술, 얇은 금속판을 오려붙이는 상감기술까지 다양한 기법이 한 작품에 모두 사용되어 있었어요. 해설사부는 신라 금속공예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왕실과 귀족의 권력을 상징하고 당시 신라가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면서 발전시킨 예술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더 발전했다고도 하셨고요. 신라는 중국, 인도, 페르시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나 단순히 받아들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미학과 기술로 재해석했죠. 그래서 신라 금속공예에서는 동아시아의 엄격한 형식미와 서아시아의 화려한 장식성이 함께 나타납니다. 이는 당시 신라가 가진 국제적 감각과 문화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저녁에는 경주 야경 시티 투어 버스를 탔어요. 다음 날 낮에 볼 예정이던 명소들을 미리 야경으로 볼 수 있어서 좋았죠. 가이드분이 각 장소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동궁과 안압지를 봤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가이드분이 이곳은 신라 문무왕 때 만든 왕궁의 별궁이라고 했어요. 왕자가 살면서 중요한 행사나 손님 맞이할 때 썼대요. 원래 27개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3개만 복원됐다고요. 조명받은 건물들이 연못에 비친 모습이 마치 별이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첨성대를 봤는데 가이드분이 선덕여왕 때 만든 천문대라고 했어요. 첨성대의 돌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면서 365개 정도의 돌은 1년의 날짜를 27단은 27대 선덕여왕을 상징한대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라고 하는데 별을 관찰하기 위한 신라인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건축물이었죠. 계림을 지나 교촌마을에 갔을 때는 고요한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가이드분은 이곳이 구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최부자 고택과 향교, 전통한 옥들이 많이 남아있고 신라 문화와 조선 문화가 함께 있는 특별한 곳이라고요. 마지막으로 월정교를 봤는데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 지어진 다리인데 조선시대에 없어졌다가 2018년에 다시 만들었대요. 경주 월성과 남산을 연결했던 다리라고 해요. 이렇게 야경 투어로 경주의 명소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낮에 박물관에서 본 신라 금속공예의 아름다움과 밤에 본 신라 유적의 웅장함이 함께 어우러져 천년왕국 신라의 문화적 위대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주에서의 아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안동으로 향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지난 이틀간의 경험을 정리해봤죠. 약 2시간 후 우리는 하회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어요. 600년 넘게 한 가문이 살아온 전통 마을이라니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였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낙동강을 향해 독특하게 배치된 가옥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양반가의 기와집과 초가집의 대비를 통해 조선시대의 계층 구조를 직접 볼 수 있었죠. 이 마을 구조 자체가 조선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교과서네요. 박 가이드님은 하회마을의 건축 양식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회마을은 600년 된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가옥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마을 전체가 태극 모양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전통 풍수지리의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마을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죠. 안동민속박물관에서는
하회마을과 안동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었어요. 특히 양반 가문의 생활상과 민간 신앙에 관한 전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하회 별신구탈놀이 공연을 관람했어요. 화려한 탈과 의상, 역동적인 움직임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양반을 풍자하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속에 담긴 민중의 지혜와 비판 정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공연 후에는 직접 탈을 써보고 간단한 춤 동작도 배워볼 수 있었는데 이 체험이 정말 특별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사회 비판을 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탈 뒤에 숨어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군요. 오후에는 도산서원을 방문했습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이곳에서 조선 성리학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어요.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학문을 추구했던 선비 정신이 정말 멋졌어요. 저녁에는 안동 소주 양조장을 견학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안동 소주의 제조 과정을 배우고 소량의 시음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술에 약한 편이라 조금만 맛보았지만 그 깊은 향에 한국 전통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밤에는 월영교를 산책했습니다. 조명이 켜진 다리와 그 아래 흐르는 낙동강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오랫동안 감상했어요. 하루 종일 전통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며 안동이 가진 깊은 매력에 푹 빠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특히 하회마을의 건축과 탈춤 공연은 잊지 못할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안동에서의 하룻밤을 뒤로하고 해인사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교수님의 팔만대장경에 관한 사전 강의를 들으며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닙니다.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대항하여 제작된 이 대장경은 당시 인류의 지식 총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약 81,258장의 목판에 새겨진 이 경전은 불교의 경, 율, 논을 모두 아우르고 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장인들이 글자 하나하나를 새길 때마다 3번씩 절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성과 신념이 담긴 작품이에요. 가야산 국립공원에 자리한 해인사는 그 자체로 자연과의 조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울창한 숲속 사찰의 모습이 마치 그림 같았죠. 청명한 하늘 아래 웅장한 해인사의 모습을 보니 왜 이곳이 한국 불교 문화의 중심지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경판전에 보관된 팔만대장경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행운이었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보물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장경판전의 구조가 정말 놀라워요.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건물은 경판을 최적의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되었어요. 창문의 위치와 크기, 바닥의 구조까지 모두 자연 환기와 습도, 조절을 완벽하게 해결했죠. 그래서 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판이 이렇게 온전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글자들을 보며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이 들어갔을지 생각하니 절로 경외심이 들었어요. 한 장의 목판에 새겨진 글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아시나요? 교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뜻인데 이는 팔만대장경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종교 경전을 넘어 인간 삶의 깊은 철학을 담고 있지요. 해인사에서의 시간은 마치 명상을 하는 듯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산사의 종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아봤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듯했죠. 800년 전 이 경전을 만들던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합천 영상 테마파크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사극 드라마의 촬영지로 쓰이는 이곳에서 조선시대 거리를 재현해 놓은 세트장을 구경했어요. K-드라마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성균관 스캔들이 여기서 촬영되었다니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는 깊은 역사와 불교 문화에 푹 빠졌다가 오후에는 한국 문화의 현대적 재해석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해인사와 팔만대장경에서 느낀 깊은 감동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해인사에서의 아침 예불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하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서울대학교 규장각을 방문했어요. 조선시대 왕실 도서관이었던 이곳에서 수많은 고문서와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었죠. 특히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같은 기록문화의 결정체를 직접 볼 수 있어 감격스러웠습니다. 김 박사님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중요성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훈민정음 해례본은 단순한 문자 창제에 관한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글이 당시 조선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보여주는 역사적 문서예요.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면서 유교적 가치관과 실용주의를 절묘하게 결합했습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문자가 가진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재정의한 혁명적 사건이었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국가의 기록을 보존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이나 일본의 문헌 보존 방식과는 또 다른 특징이 있네요. 오후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의 한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견학했습니다. 고문헌들을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을 보며 한글의 보존과 확산을 위한 현대적 노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현대 한국학 연구의 현황에 대한 특별 강연을 들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한국학이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특히 흥미로웠죠. 특히 한글이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 어떤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MIT 동아시아 문화학과에서 다루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한중일 문화교류의 관점에서 한글의 창제가 가진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한강 유람선을 탔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감상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의 매력에 빠져들었어요. 선상에서 우리 일행은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나누며 더욱 가까워졌죠.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서울이 정말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동아시아의 다른 대도시들과는 또 다른 특별함이 있네요. 마지막 날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가슴 한켠이 아려오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마음에 담아가고 싶다는 설렘이 교차했습니다. 아침 일찍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전통 한옥의 아름다움을 감상했죠. 발걸음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한옥 카페에서 따뜻한 대추차 한 모금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현대 건물들과 전통 한옥의 대비가 이상하게 조화롭네요. 중국의 후통이나 일본의 교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이런 풍경을 MIT로 돌아가서도 계속 그리워할 것 같아요. 남산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는 순간 거울 속 제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한국 전통 의상의 아름다움에 모두가 매료되었죠. 한복이 펄럭이는 소리와 비단의 감촉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간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들이 영원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복을 입으니 정말 신기해요.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중국의 치파오나 일본의 기모노와는 또 다른 우아함이 있네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동아시아 의복 문화가 실제로 체험되는 순간이에요. 오후에는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방문했어요. 미래적인 건축물 안에서 한글을 응용한 현대 디자인 전시를 보았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문자를 넘어 예술적 요소로 활용되는 모습이 신선했어요. 평소 동아시아 문화의 현대적 해석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한글의 미학적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들었고 이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전시장 한켠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만져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전시 앞에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놀았죠. 한글이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워요. 제 졸업 논문 주제로 동아시아 문자의 현대적 재해석을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자, 가나, 한글이 각각 현대 문화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활용되는지 비교 연구하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녁에는 작별 만찬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요리와 현대적 해석이 가미된 퓨전 요리를 즐기며 일주일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어요. 고소한 전 냄새와 매콤한 김치 향기가 섞여 공간을 채웠죠. 교수님과 동료들과 함께 각자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은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말을 잇기 어려웠지만 용기를 내어 제 소감을 나누었어요. 이번 여행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어요. 특히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과 철학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도 한국만의 독특한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해 왔는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어요. 이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중일 문화비교 연구를 더 깊이 진행하고 싶어요. 특히 문자 체계가 민족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요. 말을 마치자 모두가 박수를 쳐주었고 저는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창문을 열고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순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짧은 일주일이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글의 미학적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학술 탐방을 넘어 제 연구 방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호텔방에 앉아 여행 동안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각각에 담긴 발견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한글로 쓰인 시집, 국립한글박물관에서 산 한글서의 도록,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찍은 사진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립한글박물관의 박 해설사님이 들려주신 삭제된 한글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노트북으로 정리한 자료들을 다시 훑어보며 생각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중일 문자 체계의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변천 과정을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는 연구 주제가 생겼습니다. 경주에서 들은 강연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현대 한글의 형태가 일본 통치 시기에 의도적으로 축소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의 훈민정음에는 아래아라는 모음이 있었고 병서와 연서 원칙을 통해 세계 모든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었다니. 이런 사실이 MIT의 동아시아 문화 수업에서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노트북에 간단한 비교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한자, 가나, 한글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사회적 의미.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체성 형성에 문자가 미친 영향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은나라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고 그들이 동이족이라는 사실도 흥미로웠습니다. 언어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네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니 이 도시의 문화적 다층성과 전통의 조화가 다시 한번 놀라웠어요. 한국, 그리고 한글과의 만남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진행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레이네요. 지금까지 한국을 사랑하는 린다의 7일간의 여정을 들어보았는데요. 한글 창제 원리와 과학적 우수성 외에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을 것 같네요. 이런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글의 독창성, 신라 금속공예의 정교함, 하회마을과 탈춤의 전통, 팔만대장경의 위대함까지 한국 문화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는. 다음에 다시 올 때는 한중일 문자 감사합니다.